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야 스팟. 네, 저희가 지금 대선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셨던 이광재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국회에 또 돌아오셔가지고 반갑게 많은 분들이 인사해주고 계시고 또 각오도 또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적응도 하고 계시고 그러실 텐데 네, 네. 이번에 대권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행보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저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내가 왜 내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오셨는지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가가 국민의 집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은 왜 국가는 부자인데 왜 우리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외교력은 너무 미국에 중국에 너무 치여 사는 거 아닌가? 국가는 부자인데 너무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이 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G7을 넘어서 G5, G3, 저도 앞으로 2050년쯤 되면 대한민국이 당당한 멋진 나라, 그리고 삶의 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확실한 기초를 닦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우리나라의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포부를 좀 밝혀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출마 선언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대선 행보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매우 힘듭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지지도가 한 2.5%잖아요. 그런데 10년간의 참 공백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반성이 많이 되는 게, 제가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네. 국가를 재설계해야 되겠다. 국가의 정책 설계 역량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보니까 네. 제가 국민들을 수치와 통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참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정말 일자리나 이 집 문제 때문에 네. 또 살 길이 막막하다 이런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참 훨씬 더 다가가고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586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연 낡은 세대는 아닐까, 기득권 세력의 한 축에 서서 네. 혁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네. 그 일자리와 주택과 우리가 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창업 국가와 기술 혁명을 통해서 확실한 일할 기회가 많은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확실하게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좀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는 필요가 더욱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다. 분열된 땅 위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좀 확고한 통합의 길을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또 한편으로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나서 또 그 전이랑 이제 바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 대선이라는 대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행보를 하게 된다면 더 안 보였던 것도 보이게 되고 비전이 이런 것도 다시 또 세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 달 동안 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경험과 느낀 점들을 정책이나 공약이나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별이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그 20대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모든 노래 가사 노래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K-팝이 유행할까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별이 특히 나를 강조하는 게 많더라고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소우주라는 것도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당근 마켓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의 아마 여의도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100이라면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저는 만쯤 될 거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서비스업인데 업태로 보면 유통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 파이프가 망가져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포터즈가 되는 게 네.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함께 해결해 갑시다.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죠. 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리더십이 아닐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대권이라는 말도 네. 이젠 옛날 얘기가 아닐까. 이제 서포터즈다. 서포터즈다. 오, 예. 새로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국회에 오셔서 봤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정치하는 모습들, 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하셨을 텐데 좀 많이 달라졌던가요?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좀 정체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제가 38살의 국정상황실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모두 이인재 대세론으로 쏠려갈 때 그때 일단의 정치 벤처 혁명이 성공했는데 네. 그때 50살의 문재인 민정수석, 52살의 이해찬 총리, 네. 그죠? 유시민 장관 40대, 강금실 장관 40대, 이창용 장관 40대의 인맥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정치에 있는 거죠. 네. 저는 대규모의 이 세대 교체와 새로운 수혈이 있어야 되겠다. 아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DJ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IT 혁명을 이끌었다면 네. 지금 그게 네이버 다음 애인소프트까지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젠 디지털 그린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경제 주체를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 주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바깥의 시계는 정말 급변하는 시계인데 여의도의 시계는 좀 느리게 간다.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칠 재보선이나 뭐 이어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여기까지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그 20년 전에 노무현 벤처 혁명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시작한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제 근본적인 쇄신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노무현 정치 벤처 혁명을 다시 우리가 디지털 그린 시대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 네.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이 살기 힘든 이건 아마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과제거든요.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보의 기술 진보를 이루고 생활 진보를 이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듭나는 유능한 진보로서 대도전이 필요하다. 네. 확실한 변화의 깃발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 이걸 좀 화두로 꺼내 드셨는데 정치 혁명. 자, 그러면은 우리 이광재 의원이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변화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또 유권자들 지지를 좀 받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걸 좀 내세우고 계십니까? 전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복지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부터 저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성적표가 공개돼서 그래서 평가받는 예. 정치인이 성장하고 도태되는 정치혁명, 정부혁명, 재정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예. 잘해야 연봉이 올라가죠. 네. 송가인 그렇죠. 그분은 노래를 잘해야죠. 네. 우리 박인비 선수는 골프 성적이 그리고, 좋아야 되죠. 예.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나요? 정치는 글쎄요. 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은 평가를 받는 셈이고. 갑자기 우리가 인기 뭐 사람의 인지도가 네. 올라갔다고 방송에서 유명해졌다고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정치인이 되는 이제 그 시대를 끝내고 회사처럼 성적표로 저는 평가를 받는 거야 되겠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한 3년 동안 연구를 네. 해봤는데요. 네. 많은 정치인들이 GDP 성장을 향해 여태까지 목표였죠. GDP는 성장했는데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죠. 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은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이 있어야죠. 네. 그다음에 집이 있어야죠. 그다음에 교육, 의료, 네. 문화. 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물질적 지표가 하나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행복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소송이 안 붙은 데가 붙은 데가 많잖아요. 층간 소음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와 사회 네. 신뢰 지수라는 공동체 지수. 세 번째는 살기는 좋은 저비용 사회. 네. 살기는 좋은데 생활비가 비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일과 소득이라는 이 물질적 지표와 공동체 지표, 그다음에 저비용 사회라는 이거를 만들어서요. 네. 그 1등부터 우리가 260등까지 공개하는 거죠. 매년 우리가 대학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네. 모든 대학교가 그 평가 기준 맞추려고 전부 난리잖아요. 난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인도 1등부터 만약 300등까지 공개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싸울 틈이 없습니다. 이 성적을 메우려고. 그러면 잘하면 네. 예산을 더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주고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저는 국민이 편해진다. 이래서 정치혁명을 이루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에 맞게 우리가 정부 조직도 바꿔야 한다. 지금 정부 조직은 일제의 잔재가 많습니다. 일본은 네. 신사유람단을 만들어서 프레이선 당시 독일을 배워서 만든 정부 조직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 하나 바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처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회사처럼 다른 나라처럼 AI 장관 한 100명 데리고 하고 과제가 끝나면 없어지고 이러는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재정혁명, 기재부의 나라를 끝내자 이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200조 원을 썼습니다. 많이 썼네요. 그런데 네. 0.8% 저출생 상황이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야죠. 지금 우리가 농업 예산을 보게 되면 1년에 20조 원을 씁니다. 그런데 과거 500만 농민이었을 때보다도 예산은 올라가는데 네. 지금 농촌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지금 돈 쓰는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돈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예. 81년, 82년도 우리가 약 5천 불 시대의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도로가 많은데 도로하고 철도 예산이 5대 5거든요. 그래요. 황당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 4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혁명을 완전히 해야 이게 국민의 혈세가 혈세답게 정말 이렇게 사교육비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애들 돌봄 때문에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줄 서는 이런 생활이 온다는 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국가는 부자인데 네. 1년에 500조를 쓰는데 재정개혁을 완전히 한다. 그리고 네. 이것도 전부 성적을 매겨서 확실하게 평가하자. 아하. 그러면 국민들은 지표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를. 그리고 그걸 보내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니까 해서, 예. 다른 그 외국 대사분들이 네. 그런 거 하면 진짜 그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위원 들어가 나서 계속 이거를 이제 재촉을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지표를 한국은행도 만들기 시작하고요. 국가재정정보원도 기재부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때가 되면 제가 여당 후보가 되면 야당 후보와도 같이 이걸 공동 공약을 내세워서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 성적표를 가지고 정치인과 정부 장관, 네.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야 네. 국민이 편안하게 살고 그게 진정한 정치 혁명이다. 그 길을 전 꼭 만들고 싶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광재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확 바뀔 것 같다. 뭔가 새로운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의원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좀 지지를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에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기재부의 나라를 네. 끝내자라는 부분은 거의 100%. 정부 조직 네. 이거 너무 낡았다. 100%. 근데 성적표를 매기자. 그럼 나도 대상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죠. 이 지표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일자리가 있느냐. 네.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실업 상태가
계속되고 직업이 없으면 국가 세금이 1년에 1인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600만 원 받으시는데 이거 사실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서민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부모라는 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모든 걸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사교육비에 가처분 소득에 맞아요. 이거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쓰고 나면 애도 힘들죠. 부모도 힘들죠. 네. 이 교육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대규모의 도전을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 말로만 하는 정치를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정치 끝내자. 뭐 저도 저의 또래도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애가 한 명인데 둘째는 못 낳겠더라고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왜냐면 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니까 뭔가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큰데 만약에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이번에 4.7 재보선 같은 경우는 뭐 심판을 받았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은 안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지하니까 나는 버틸 거야. 집 안 살 거야. 왜냐하면 집값 안정이 될 거니까. 이런 생각했다가 지나고 보니까 집을 안 산 사람과 집을 산 사람의 그 격차가 너무 커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컸다라는 게 많은 뭐 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난제거든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먼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네. 책임이 있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약 40번 정도의 이 부동산 관련된 공부와 이걸 해봤습니다.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 유능한 진보가 나와야 되겠다. 부동산에서. 네. 그 첫 번째로는 이 집 문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 공급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 네. 지금 104%인데 우리가 자가 주택 보유율은 60%거든요. 네. 그러면 104%인데 이거 많은 거 아니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 그런데 충분하다 집은. 제가 다른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네. 노르웨이가요. 주택 공급률이 180%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80%가 자가입니다. 아하. 스웨덴이 120%고 70%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90%가 자가주택입니다. 네. 우리는 자가주택에 대한 열망을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주거 복지를 하더라도 복지라는 게 정말 살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민간 주택과 비교하게 되면 큰 차이가 있는 게 이걸 주거 복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민간 주택과 별 차이가 없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질이 좀 다르고 네. 뭔가 공공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소셜 믹스가 생겨나지 않는다. 음. 그렇게 되고 또 하나 그러나 더 저렴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이해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이 좀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울의 김포공항 이것을 고도 제한만 해도 우리가 몇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남공항에 고도 제한만 해도 몇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죠, 땅값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대학 도시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주거비가 싸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확실한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학교 안과 바깥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네. 그리고 그 대학은 특화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그 부지야 임금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상복합이 아니고 주거와 교육이 함께 있는 거기에 우리가 복합 시설을 짓는 거죠. 네. 지금 일본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가 우리가 오후 3시면 다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 다 학교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그 맞벌이 부부가 보면은 저학년 아이는 1시에 집에 오고 고학년은 또 늦게 온단 말이죠. 네. 엄마가 2번 올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돌봄 문제를 해달라는 게 많은 맞벌이의 애환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초등학교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땅의 건폐율의 9% 미만인 학교가 40개가 넘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주교 복합을 지면 그러면 돌봄도 있고 네.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위어 코드를 넣어주고 문화시설을 넣어주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 살 수 있잖아요. 하...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발상의 이게 전환이 국가의 있는 거군요. 땅이기 때문에 네. 훨씬 보통 우리가 주택을 짓게 되면 70% 정도가 땅값이거든요. 그러면 땅이, 예. 저렴한 땅을 이용해서 아이 돌봄 문제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결국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결국은 질 좋은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 네. 우리가 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거예요. 김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전국에 15개의 공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고도 제한을 우리가 완화해 주고 그러면 또 저렴한 땅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 부지 국공립대학 그다음에 초등학교 네. 부지를 함께 만들게 되면 음, 그러면 훨씬 더 공급에 우리가 대해서. 일자리와 네. 돌봄과 교육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음, 주거 혁명을 이룰 수 있다. 왜 그렇게 가능하냐? 네.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음,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아이와 더불어 살고 출퇴근 시간이 OECD에서 가장 긴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그 출퇴근 시간만 줄여줘도 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일산이나 파주에서 서울로 출근하려면 뭐 강남까지 온다고 하면 네. 하루에 3-4시간을 그냥 길에 버리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LG가 22,000명의 연구원이거든요. 음, 그럼 저기 김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김포공항 보면 절대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리 하나씩만 행주대교 밑에 하나씩만 놓으면 고향 일산하고 연결되잖아요. 또 하나의 그럼 거기가 자족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강력한 그 수도권에서 또 하나의 보금자리와 미래 희망의 근거지가 생긴다. 네. 우리가 대구 공항도 이제 다 옮기면은 450만 평이라는 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대구의 미래의 땅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래서 좀 획기적인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관료가 중요하지만 관료제의 한계를 넘어가고 공항의 고도 제한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들 거예요. 이게 왜 4km냐 하면은 네. 쌍발기가 빙 돌아서 가니까 아, 근데 요새는 비행기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 그런 제도로 네. 만들어진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MIT만 하더라도 학교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학교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주택과 일자리와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요양원 문제인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요양원에 가시면 사실 돌아가실 때쯤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네. 근데 1년에 또 돈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방 대학이 조금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대학에 우리가 만약 요양 시설을 국가적으로 만들면 편안한 우리가 노후 생활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그건 교육부 땅이에요. 그리고 또 칸막이가 있군요. 여기도 다 붙여가네. 네. 그거는 복지부 일이거든요. 복지부 일. 그다음에 우리가 돌봄하고 유치원 이게 결국 우리가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야 가라. 이 벽을 깨자. 국민은 무슨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를 여가부가 돌보든 그럼요. 복지부가 돌보든 네. 교육부가 돌보든 돌봐주면 되죠. 돌봐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국민은 국가를 하나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이 부처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깨는 새로운
정치혁명이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청와대도 있었고요, 음. 도지사도 했고요, 국회의원도 했고 아, 그렇네요. 또 10년 동안 또 연구도 했으니까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밖에서 볼 땐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관료를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 또 사실 보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비판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왜 민주당이 과반 의석도 갖고 있고 한데 왜 정부를 설득을 못 시키냐. 특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론을 좀 보면 전국민 다 주자는 게 사실은 과반 좀 넘고 있거든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 오늘 또 기재부 나와서 그건 좀 힘들다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네.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재난이 아니고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하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전 국민 저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여행이나 맞아요. 이런 관광 서비스업에 되는 분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바우처를 해보니까 네. 그 국가가 준 바우처의 4배, 5배 이상을 썼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행해야지 이게 제일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가장 힘들었던 분들도 생각하면 지원금을 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기재부의 나라를 끝내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는데요. 네. 이제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기획을 하는 부서하고 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예산을 썼는데 정말 잘 썼냐. 지난 5년간 200조 원을 써가지고 저출생 고령화 예산을 썼는데 무려 사업이 120가지가 넘습니다. 네. 허허. 전부 사무관 하나의 사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평가를 하는 부서를 확실하게 달리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기획할 때 예산을 짜는 부서, 네. 평가하는 부서를 나눠서 음. 이제 국민의 혈세가 혈세답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합니다. 예. 자, 뭐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 오시는 주자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다른 주들과 비교해 볼 때 좀 강점, 약점 제가 물어보는데 약점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이 뭔지만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주자들 비교할 때 내가 이건 좀 낫다. 저는 약점이면서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광재 너무 시장 친화적인 거 아니야? 너무 기업 친화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질 그런 수도 비판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시장을 이해하는 유능한 진보가 돼야 된다.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관료를 혁파해야 아까 고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자를 혁파해야만 학교 부지 대학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주교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죠. 네. 이건 시장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료를 혁파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재원이 어디서 나는가라는 네.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연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천조 원 가까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조 원 정도 있는 그 기업의 유보금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 부동산에 우리가 150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연기금에서. 네.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감하게 주택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30년 만기 국고채가 1.8%인데 이자가 네. 우리가 3% 정도 이익만 내도 그러면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자산이잖아요. 네. 국민은 편안한 집에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저는 국가적 공적인 요소가 강한 거고 네. 또 한편 시장적 요소가 결합돼야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시장 친화적인 시장을 아는 분이 저는 약점이면서도 저는 강점이라고 보고 남다른 강점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 곁을 떠난 걸 저는 봤잖아요. 네. 제가 이게 원한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제 스스로를 가다듬는데 이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저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견제를 뚫고 우리 국익 중심으로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인맥. 네. 그냥 내가 반대 이렇게만 하는 거하고 그 주요 국가 채널을 가지고 네.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면서도 아하. 우리가 또 따로 음.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어서 질문 좀 드리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제 대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근데 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향해서 뭐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장은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이게 남북 관계가 바로 풀릴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 좀 어떻게 풀고 북미 간의 관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장관의 시간이 네.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장관 이 시대에 네. 평화의 문을 저는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네. 전쟁의 위기로부터 전쟁의 위기를 막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저는 그 맞아요. 업적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네,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 가장 우리한테 좋은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저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쌀이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백신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쌀 문제하고 백신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지만 유엔의 인권 현장 보면 첫 번째는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정치적 인권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어려워하고 있는 백신 문제를 좀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주고 네. 식량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화의 문을 우리가 좀 더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체제 두 개를 분명하게 하자. 통일을 길게 보자. 그러나 시장은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는데요. 남북한 FTA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남북한 FTA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네. 남북한 FTA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음. 결국 우리가 75개 나라와 FTA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한 FTA를 하게 되면 북한의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도 좋고 북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평화의 문을 열고 다음에는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그 트랙하고 네. 평화와의 트랙 하나를 더 진전시키는 거 하나는 경제 부분에서의 확실한 길을 열어나가는 거를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도 정말 많이 가봤고 네. 그 러시아로 가서 북한 접경 지역과 훈춘과 백두산까지도 많은 여행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이 한반도가 좀 위대한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는 꿈을 많이 가졌고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러시아 땅과 중국의 경계 지점에서도 네. 정말 며칠을 자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라는 땅이 우리가 앞으로 30년 지나면 6.25 전쟁 100년에 되는 해입니다. 예. 저도 3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 우리 그리스라는 나라도 반도 국가잖아요. 네. 정말 돌덩이가 많은 그 나라가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잖아요. 로마도 반도 국가인데 천년의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문명을. 그러네요. 예.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기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지정학적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문명국가.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죠? 그러는데 우리가 기술혁명과 창업과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경제에서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네.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본 거 아닙니까? 네, 비교가 됐죠. 네,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일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 당당한 꿈을 가지면 네. 일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저의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네. 우리가 유럽을 보면서 환자를 놓고 도망가는 의사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방역 수준을 보면서 민낯이 드러났죠. 우리를 배울 수 있는 나라는 많지만 모방할 나라가 없다는 걸 우리 국민이 알게 됐죠. 만약 이번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했으면요, 네. 우리 국민의 사기는 하늘을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이때 우리 한번 좀 박차를 가하면 네. 멋진 나라가 될 겁니다. 네. 이 원대한 꿈을 저희가 이제 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실천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 참 힘있게 추진을 해 가고 있다가 글쎄요, 이제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권력기관의 개혁 이게 좀 어떻게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검찰 개혁 이거 확실히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확실하게. 아픈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이번에 조국 교수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조국 장관을 봐도 네. 검찰 개혁은 한 70% 정도 와 있죠. 수사권 조정도 됐고. 네, 사실. 우리 공수처도 빨리 안착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은 국민의 반발짝만 앞서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동 폭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네. 학교 폭력 해결해 주십시오. 전학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문자 하나만 나오면 또 괴롭힙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최고인데 가정 내에 지금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있잖아요. 사이버 폭력 여기에 좀 해결해 달라. 네. 울고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본 책 중에 경찰관의 곤봉이나 경찰관의 수류탄보다 군인의 탱크보다 더 위험한 폭력은 길가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깊게 인상 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몇 년 전에도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10대, 20대를 만나보니까 검찰개혁 좋은데요. 이거 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제발 공권력에 힘을 보여주십시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언론개혁이죠. 언론 개혁. 예. 이제 가짜뉴스 이것 때문에 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고 한 연예인이나 한 분이 정말 자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우리가 서양에서는 과거에는 명예를 훼손하면 결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해야 되겠다. 그러나 네. 또 한편으로는 언론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그 포털 검색 네. 거기에다 지금 휘둘리고 있는 그런 그 느낌. 검색에 전부 언론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검색어에 걸리려고 선정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 충격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뭐 단독 다 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도 그 SNS의 그 댓글과 검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자극적인 언어를 씁니다. 또 자극적인 언어를 써야 또 검색어에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 우리 자체가 황무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를 깨고 있는데 이런 언론 부분의 포탈에 휘둘리지 않는 네. 전 세계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없거든. 이거를 분명하게 이번에 개혁을 해야 언론이 언론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언론사지만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되는 형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야 된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에서도 뭐 법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눈에 띈 게 어제 일정이 하나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뭐 정책 연대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진짜 약이다. 뭐 이런 화두도 던지셨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약이다. 정책이 약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정책은 표가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맞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얘기하는 것보다 네. 현안 얘기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네.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어제 발표한 정책은 네,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성남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요. 네, 그리고 김해공항의 고도 제한을 그 세 군데 공항만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집을 10만 채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15개 군공항까지 다 하면은 저는 국민의 저는 10분의 1쯤 될 걸요. 중대한 재산상의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연관이 다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정책 기사는 별로 없고 정책에 많은 거 보면서 네. 가야 할 길이 멀구나. 그걸 보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저 김해에서 공터 위에서 혼자 연설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응? 과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보인가? 응? 그래서 저희 참모들도 네. 그렇게 정책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상대 윤석열 총장, 이재명 1등 후보를 세게 강렬한 언어로 공격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참모분들이 현실적이시네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불면의 시간입니다. 잠이 안 오는 시간입니다. 네.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어떤 사람이든 그러려면 제가 지금 지지도가 뜨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저는 제 목소리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쌓였을 때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저 스스로도 행복하게 정치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이런 지지도라는 현실적인 그 검색어에 걸리지 않는 그날 메일을 보면서 저도 그러나 네. 정치는 제가 30대에는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이성계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지가 제가 20대 일입니다. 저는 제 길을 뚜벅뚜벅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좀 알아주세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아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의 속성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부족한 것도 많겠죠. 제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해야 네. 제 마음이 더 편하겠죠. 참 좀 댓글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한다라고 계시고 네거티브 안 하는 의원님한테 응원을 보내는 댓글도 좀 보이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대가 있고 또 이게 뭐 순위가 정해져서 뭐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본선에 나가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좀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광재 의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아니 이런 정책적인 이 비전이나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 오셨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제가 노무현 네.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오랜 시간 일을 했고 음. 또 청와대도 있었고 국정상황실장을 했잖아요. 네, 네. 도지사도 했고 국회도 있었고 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가봤잖아요. 네. 소위 그 시골 마을이잖아요. 동계올림픽은. 그런데 그 시골 마을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와 행복하게 만들까 네.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인 편이죠. 네. 음, 현실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네, 그런 면이 조금 있다고 봐지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언론에 잘 기사로 좀 보도가 안 됐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이광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좀 많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고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새롭게 내놓을 뭐 아젠다나 정책 이런 게 좀 있다면, 정책적으로 또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건데요. 그거 하나가 네, 결국은 정부 개혁이죠. 정부개혁. 그래서 칸막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일제의 잔재거든요. 네, 이거를 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기재부의 나라를 극복하는. 네, 그래서 정부를 확실하게 개혁하는 거. 정부를 개혁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 국민의 복지 지표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정치 혁명을 확실하게 이루는 거. 네, 그다음에 재정 개혁을 해내서 국민의 혈세를 근본적으로 혈세답게 쓰는 재정 네. 개혁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이버 정부를 꼭 만들려고 합니다. 사이버 정부요. 그래서 예. 일반 정부하고 사이버 정부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지사를 할 때 보니까 예. 인허가 하는데 공장 세우는데 막 33년 4년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건축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네. 한번 반려되고 나서 한 달 뒤에 가니까 이번에 농직 과장님이 또 출장을 가셨네. 못 만나. 그다음에 보니까 아니 이 과장님이 이제 다른 과로 또 전출을 가셨네. 아이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이버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부 법률 부분에 해당되면은 인허가를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전 부처의 대통령도 모든 장관이 사이버 보좌관을 다 둬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보다 훨씬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아하. 그 제가 도지사하고 나서 그 했는데요. 네. 그 매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전 부처 전 공무원들하고 그걸 전부 중계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시한 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한 경진 대회를 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네. 제가 좋은 제안을 가져가면 과장님이 가져가고 나중에 혼나는 일 있으면 나만 혼나고 그다음에 그 차츰 기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튀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래서 있으려고. 누구든지 저한테 도지사한테 직접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제안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인사 가점을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거를 사이버상에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일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버 정보가 일을 더 잘하냐? 일반 정보가 일을 더 잘하냐? 이렇게 되면 정보 혁신은 획기적으로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과 네. 그래서 그다음에 대학 도시 정말 지방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공립대학, 네.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 같은데 대학 도시를 만들어주면 이건 카이스트 총장님이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전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전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네. 진주 경상대는 LH 공사가 있으니까 건축이나 도시교육 관련된 거, 원주 같은 데는 건강과 관련된 네. 이렇게 되면 특화된 도시가 되고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살고 일자리로 생기는 이런 대학 도시. 네. 그다음에 주상 복합이 아니고 주교 복합.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같이 좀 공동 세미나를 해서 네. 민주당 후보들이 난 2주일에 한 번씩은 좀 같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면 저는 고도 제한 이거 하나만 해도 획기적이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야당 후보도 제안할 거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공약은 대통령 선거 전에 법으로 끝냅시다. 그래야 국민이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씻을 수 있으니까. 당선된 다음에 해준다고 하지 말고 백지수표 그만 내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하고 가면 저는 그러면 훨씬 더 국민들이 따뜻하게 볼 것이고 네. 그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지 않나요? 네, 그거는 생각 못 해봤던 부분인데 정의당도 그렇잖아요. 같은 정책을 내면 나중에
그 정책은 반드시 그 뒤에 사람이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아, 조정훈 의원은 기본소득의 실험에 그리고 당장은 하지만 나중에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는구나. 네. 라고 저는 조정훈 의원하고 정책 협약을 하면 조정훈 의원은 나중에 저는 협치 내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협치 내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럼 앞으로 뭐 다른 의원들이나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치인들, 대통령께서 김세연 의원하고 김성식 의원을 장관으로 그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 당에서 배신자라고 찍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려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같은 공약을 발표해 놓고 나면 네. 아, 조정훈 의원은 기본소득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협치 내각을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네. 국민들은 손해 보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 좋겠죠. 네. 그 앞으로 이제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뭐 의원들이나 해서 정책 협약이나 네. 연대 이런 계속 해 나가시겠네요. 저는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지지도가 낮은 것도 현실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과 정치가 결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힘이고요. 정치는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정을 안 하고 전부 권력 추구만 하는 거죠. 권력 투쟁만 있지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대선 후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와 정책이 만나면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 연대를 저는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참모들이 그러면 또 그 정책 연대를 하면 네. 후보의 이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사라져도 좋다. 우리가 리눅스형의 사회 진화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로는 공유 경제를 얘기하면서 정책이야말로 공유해야 될 가장 강력한 자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100%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저의 정책 안에도 오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서로 고쳐 나가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어떤 뭐 정책 연대가 꽃피울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우리가 많이 좀 간과하고 있었던 좀 정부 개혁 문제, 정치인들의 뭐 새로운 탈바꿈 그런 변화의 비전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어서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자, 의원님 어쨌든 앞으로 뭐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또 관문이 있을 텐데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가 조그만 물건을 살 때도 다 따져보고 삽니다. 우리는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자리와 복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자리 복지 부분에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중 일러 사이에 우리는 살아남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의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에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별이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나라입니다. 네, 저에게도 눌러주세요 이광재, 구독해요 이광재, 구독해요 오마이뉴스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심껏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고단한 정말 처절한 시간에 공부하고 썩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결과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결과로 보답하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